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혼 소송에서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인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매우 궁금해하는 문제이지요. 특히 전업주부인 여성의 경우에는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해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남성분들도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재산 문제가 개입되면 당사자 양방이 모두 민감해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이후에 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혼 사건을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위자료라고 해서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니까 정확히 용어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 민법은 부부가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란 부부가 혼인 중 이룩한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서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 대부분을 남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을 이혼할 때의 재산 명의자에게 그대로 인정해 준다면 매우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이혼을 할 때에는 다른 일방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서 그 기여도에 따라 적절히 분할하고자 인정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 제도입니다. 또한 많은 주부들이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느라 자신의 직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바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혼인 중에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희생했음에 비추어서 서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부양을 해준다는 의미에서도 배우자 일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서 소개해드릴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2003년 12월 15일부터 2004년 1월 20일에 교수, 의사 등 전문직 75명과 관리직 사무직 68명, 중고등 교사 22명, 세무사와 우체국 공무원 16명, 생산직 20명, 상점 및 요식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서비스 판매직 72명, 전업주부 81명, 기타 32명으로 총 386명을 대상으로 이혼 관련 법률 지식과 특히 재산 분할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것이 참고가 될 수 있겠는데요. 현행법이 부부간 모든 것을 공유하는 부부 공동재산 제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비율은 남녀 각각 34%, 26%밖에 되지 않았으며 결혼 시 각자가 가져온 별도의 재산은 특유재산인 점은 남녀 각각 57%, 67%가 알고 있었고요.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인 점에 대해서는 남녀 각각 37%, 53%가 알고 있으며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것은 부부 공유인 점은 남녀 각각 76%, 86%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남녀 각각 55%, 68%가 알고 있고 유책 배우자에게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서는 남녀 각각 59%, 47%만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지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남녀 각각 42%, 59%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이혼 관련 법률 지식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재산 분할 제도와 관련하여서 어떤 면이 어느 정도 부당한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서 더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부 공유 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 청구가 가능한 점, 현행법상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점, 재판 기간 중 배우자 일방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재산 분할의 기준액이 되는 감정평가액이 시가상당액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 등의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셨는데요. 현행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낮게 나온 점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혼인 파트너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외도를 하여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하여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 반대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물론이고 사실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혼인을 유지한 채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재산분할 청구 행사 방법과 제척기간인데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면 협의에 따라 정하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후에도 행사가 가능하지만 다만 이혼 성립 시부터 2년 내에 행사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재산 분할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또한 법원은 어떤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사례를 하나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갑과 을은 20년 전 결혼한 부부로서 최근 갑의 외도와 폭력으로 을이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갑과 을은 혼인 기간 중 갑의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갑의 명의로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알아두실 점은 주부인 을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하였는지와 갑 명의로 된 부동산의 시가가 6억 원이었는데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금 2억 원을 뺀 금액이 기준인지입니다. 또 한 가지, 애초에 아내인 을은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재산 분할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법원에서 이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도 잘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재산 분할액 산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간략한 사례였는데요. 재산 분할액이나 재산 분할 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면 그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에서 일상가사 채무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혼인기간 중 남편인 갑 명의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갑 명의로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 이혼 시 아내는 지배시가 6억 원에서 2억 원의 대출을 공제한 4억 원 중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금원을 재산 분할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6억 원 전체가 재산 분할 대상 액수가 아닙니다. 또한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당사자가 청구하는 분할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즉 남편인 갑과 아내인 을 부부가 혼인 기간 중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갑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 이혼을 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재산 분할로 청구하였고 이 주택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가 5분의 2가 인정되었는데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면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느니 차라리 주택의 5분의 2 지분 가격에 해당하는 가액을 아내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법원은 재산 분할의 방법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의 지분을 이전해 주는 것보다 금전 지급의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아내가 재산 분할의 방법으로 이 주택에 관한 지분 이전 청구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이혼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은 가끔 자신이 청구한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법원이 결정에 내려지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례와 해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앞에 설문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처럼 재산 분할 대상인지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시합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기간 중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인데요.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해도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부부가 혼인기간 중 돈을 모아 남편의 명의로 집을 산 경우 아내는 이혼을 하면서 이 집에 대해 남편을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 또는 이러한 재산을 기초로 해서 형성한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의 협력에 의해서 이룩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산의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을 해서 감소를 방지하였다거나 혹은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 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도 그 부부의 혼인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기여를 했다고 보아서 이를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재산들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일방의 기여도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보다는 훨씬 적게 인정될 것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우선 분할 대상인 퇴직금 및
시간적인 범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이혼 당시 부부 중 일방이 이미 퇴직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부부 일방이 혼인 기간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중 부부 일방이 혼인 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장래에 받을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판례는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족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에 있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야 하고 그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가 없으면 장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혼인한 때로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는 이혼 소송을 하여 2007년 5월 4일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당시 B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A는 B의 장래 퇴직금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었던 경우에 그 후 B가 2008년 1월경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재산 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A는 2008년 2월경까지는 이 퇴직금에 대하여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B의 퇴직금은 퇴직금 전체가 아니라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B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될 것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이 명의신탁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혼인을 한 후에 부부 일방이 상대방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서 상대방이 전문이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 자격을 취득하게 하였는데 자격 취득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거의 없지만 앞으로 상대방에게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현재 분할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 점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높이 책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별거 이후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의 형성이나 그 유지에 타방이 기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타방이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겠지요. 판례도 별거 이후 처가 계속하여 남편의 부모들을 병구안하면서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켜 내조를 한 사안에서 별거 이후에 남편이 취득한 재산에 처의 기여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개인 채무이지만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어서 부부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총 재산 가액에서 공동재산의 형성과 관련된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산 분할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여도 산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여도 산정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사노동 문제라고 하겠는데요. 혼인 기간 중에 부부 중에 일방은 가사와 육아에 전담하고 나머지 일방은 소득 활동에 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던 일방은 그동안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사를 돌보고 아이를 기르는 양육 활동은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그 노동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얼만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전업주부의 경우 사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지속된 경우 40 내지 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고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거의 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 소득이 월등히 많은 경우 혹은 남편이 혼인 전 이미 많은 재산을 취득하였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가 더 낮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이 1, 2년 정도로 매우 짧고 혼인 중 증가한 재산이 없고 다만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 많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 분할 청구가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가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는지를 크게 가리지 않고 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혼인 파트너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처가 돈을 가지고 가출을 하여 이 돈을 낭비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혼을 하게 된 사안에서 처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면서 다만 처가 돈을 낭비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여서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혼하기 전에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과 이혼과 혼인이 반복되고 그 도중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를 보겠는데요. 먼저 부부의 혼인생활 도중 남편이 외도나 폭행 등의 잘못을 하는 경우 아내들은 이 잘못을 용서해주면서 남편이 앞으로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하면 아내의 이혼 요구에 응하고 재산을 모두 아내의 명의로 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남편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 후 남편이 다시 같은 잘못을 한 경우 아내들은 이 각서의 근거에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이 각서는 배우자 일방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작성해 준 것으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각서의 근거에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부부가 실제로 이혼에 합의를 하고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해서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 이 부부가 실제로 협의 이혼을 했다면 이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후에 실제로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를 계속하거나 또는 당사자 중에 일방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서 이혼 소송이 계속되게 되면은
부부 사이에서 이미 한 재산 분할 협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은 이 협의에 의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다시 부부 사이의 재산 분할에 관한 새로운 협의가 없는 한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 심판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이혼과 혼인이 수차례 반복된 경우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인데요. 부부가 재산 분할을 하지 않고 협의 이혼을 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신고를 다시 하고 살다가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 분할의 대상은 두 번째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뿐만이 아니라 처음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도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3년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각 협의 이혼에 따른 별거 기간이 6개월과 2개월로 짧은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중에는 혼인 생활에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해 특정 세무서나 은행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내는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지 못해서 결국 알고 있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재산 분할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혼 성립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한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 분할을 원하자 남편이 이혼 전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증여해버리면 아내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져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야 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다른 일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법은 재산 분할 청구권 보존을 위한 사회행위 취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아내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남편의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이 아파트를 다시 남편 명의로 되돌려 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어머니도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아내의 사회행위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에 이어서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자료는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인정되는 재산 분할과는 달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부부 중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보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비교해보면 양 청구권은 목적, 요건, 주체, 참작과 평가의 대상, 행사기간, 관할 법원, 가집행 여부 및 상속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두 청구권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누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얼마나 인정하는지 그리고 재산상 손해와 관련한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지급 책임자와 관련된 사례를 먼저 보실까요? 첫 번째로 대학에서 만나 1997년 결혼한 A씨와 B씨의 결혼 생활은 2001년 아내 B씨가 다단계 판매를 시작하면서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A씨는 다단계 판매에 열중하며 가사와 육아를 등한시하는 아내 B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아내가 다단계 판매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자신에게까지 가입 권유를 하자 아내와 아이들을 친정으로 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악기 판매점에 나와 일하면서 직원들에게도 다단계 회원가입을 권유하기까지 하였는데요. 결국 A씨는 아내의 행동이 못마땅해 아내는 물론 장인과 장모에게까지 난동을 부리게 되었고 아내의 가족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친지에게 보내는 등 극단적인 대응 방식으로 파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맞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B씨는 다단계 판매를 고집하며 불화를 조성한 점 등 A씨도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잘못 등이 인정된다며 이혼하되 파탄의 책임은 대등한 만큼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안인데요. 배우자 을은 혼인 후에도 혼인 전부터 성관계를 맺어온 직장 동료와 계속하여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남편인 갑이 이를 알고 을과 을의 직장 동료인 상간자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아내인 을이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 갑은 위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간통죄의 고소를 취소한 후 아내인 을과 재결합하였다가 이후 을에게 친정과의 인연을 끊을 것을 요구하고 자주 이전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면서 을을 괴롭히고 상간자가 직장에서 사직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을의 직장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장 내에까지 을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남편 갑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 아내의 부정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남편의 진정서 제출 행위 등을 과도하게 따지면서 다투고 남편과의 부부관계 시 피임약을 복용하는 등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다가 가출하여 버린 점을 지적하면서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는 양 당사자의 잘못이 모두 경합되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 잘 보셨습니까? 앞에서 일부 설명드린 것처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와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상대방, 그리고 가족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대우를 한 배우자의 가족이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 쌍방이 모두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그중 일방의 책임이 더 큰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반면 쌍방이 대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게 되는데요. 앞의 두 사례는 모두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쌍방의 잘못이 경합된 경우에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경우이지요. 판례는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사항은 이혼 파탄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등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위자료의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이 2008년경에 마련한 양육비 위자료 산정 기준을 보면 위자료는 청구인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 수, 이혼 원인을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배우자 일방이 이혼 전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빼돌렸거나 결혼한 후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탕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참작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해 판사가 적정한 위자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산정 기준에 따르면 45세의 여성이 20년간 혼인을 해오다 자녀 2명을 두고 이혼을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내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특별한 참작 사유가 없다면 위자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아닌 제3자, 예를 들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 같은 경우겠지요. 그들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보통 1 내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상 손해입니다. 그러나 이혼의 경우 재산상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상대방과 가족들을 위하여 구입한 예단, 예물 혹은 혼수품 구입 비용, 결혼식장 비용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 예단과 예물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이혼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혼인이 성립되었고 또한 일정 기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이상 그 반환 또는 구입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혼인하는 경우 대부분 여자 쪽에서 주방도구, 전자제품, 장롱 등의 혼수품을 준비하는데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혼수품에 들어간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혼인이 성립된 이상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원래의 구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고 이에 대한 소유권은 혼수를 마련한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기가 어려워서 판례의 태도에 비춰볼 때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결혼식을 위하여 지출한 예식장 비용 역시 일단 정상적으로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이상 그 원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그 이후에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이혼 소송 시 통상 병합해서 청구를 하고 있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혼을 고려 중이신 분들 중에는 처음에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다가 점차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알게 되면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점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또 하나의 논점인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아이가 생기면 이혼할 때 이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부부간의 이혼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되는 문제이고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아주 신중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